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혹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뭐 이런 거 보시나요? 네, 보죠. 단타치, 보시는구나. 네. 어떻게 보시나요? 잘 보죠? 늘었나, 줄었나? 흐름이 어떤 거 보죠? 이제 이거는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 부분에 나오는 건데, 요런 식으로 이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잡힙니다. 이제 개괄적으로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회사가 물건이나 이게 서비스를 팔아가지고 총 얼마의 돈을 매출을 올렸냐, 이 매출액이죠, 우리가 말하는. 거기서 이제 매출 원가가 빠지면은 매출 총이익이라 그러죠. 그리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가 빠지면 그게 이제 영업이익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그 영업하고 상관없는 그 수익이나 비용 빠지는 거를 더하거나 빼주고, 그다음에 금융손익 같은 거를 더하거나 빼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되고, 여기서 이제 법인세 내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순이익이 남습니다. 간단하죠? 혹시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신가요? 네, 너무 쉬우니까. 예. 실제로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손익계산서인데, 왜 종목 이야기할 때 삼성전자 위주로 얘기하냐라고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주식 투자하면서 삼성전자를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저도 없습니다. 그냥 삼성전자는 무난하니까 무난하니까 쓰는 거고, 이제 설명할 때 쓰는 거고. 어쨌든 보시면은 그 49기, 50기, 51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51기는 작년이에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1년 동안 장사한 거. 그다음에 50기는 그 전년도, 49기는 또 그 전년도. 간단하죠.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렇게 볼 수 있죠. 중간에 자잘한 것들도 있긴 한데 보통 우리가 큰 거, 숫자 큰 거는 이런 것만 보죠. 숫자 끝 단위가 1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회사가, 삼성전자가 작년에 매출이 얼마죠? 뭐죠?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100만, 100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00조. 조단위로 넘어가실 것 같아요. 230조, 4천억. 그 영업이익은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27억, 7685억.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 보면 영업이익 옆에 괄호로 손실 돼 있죠. 혹시 이거는 무슨 표시인지 아시나요? 뭐 영업이익 중에 손실? 그건 아니고,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매출 230조에 영업이익 흑자가 27조가 났잖아요. 이거는 흑자잖아, 흑자. 만약에 이게 적자가 270조다. 그럼 숫자에 괄호가 쳐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 다트에서 볼 수 있는 이게 재무제표, 여기는 재무제표에 숫자 마이너스가 안 들어가고, 괄호로 치거든요. 뭐, 삼성전자는 괄호는 없죠. 다 흑자죠. 밑에 당기순이익도 흑자고, 뭐 보이죠, 대충. 네. 보이네요. 매출 230조, 영업이익 27조 7,680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21조 7,300억, 밑에 주당순이익이 3,166원 돼 있죠. 자, 이제 매출액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매출액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팔린 비용 액수. 팔린 비용? 액수. 팔린 액수. 팔리는 물건 판 액수. 이게 지금 요즘 이제 뭐 PBR이 죽었다 얘기도 나오고, 뭐 적자 내는 회사들도 뭐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극단적으로 성장을 좀 추구하는 시대에는 바이오나 이런 뭐 로또 같은 회사들 말고는 매출액이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회사가 어떤 영업을 할 때 뭐라도 팔아야 매출이 나는 건데, 아무것도 못 팔면 매출이 안 나겠죠. 그래서 매출이 많이 나야 일단 손익계산서 숫자들이 매출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매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지표 중 하나예요. 그리고 매출은 회사의 규모를 알 수 있어요. 이 회사가 뭐 큰 회사인가 작은 회사인가 볼 때도 일단 매출을 기준으로 하죠. 매출, 뭐 다른 지표들도 보긴 하지만. 그리고 그 회사가 성장 중인지 아니면 뭐 망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참고할 때도 매출을 보기도 합니다. 그 회사의 사세 확장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뭐 쿠팡 같은 회사들은 계속 적자 내잖아요.
뭐 적자 내지만 이게 매출 속도가 워낙 빨리 성장을 하니까 그 회사는 성장을 빨리 한다고 보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성장세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매출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네. 여기서 이제 주린이 분들한테 하나 팁을 드리자면 과거 20년치, 30년치 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볼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보는 방법으로 우리가 네이버 증권 자주 보죠. 네. 그건 항상 다 많이 보실 거예요. 보면은 그 과거 5년치 그 재무 정보가 나온단 말이죠. 거기서 눈으로 한번 쓱 봐요. 거기서 매출액이 과거 5년치 매출액이 쭉 내려가는 추세인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그냥 주린이들은 주린이시면 그런 회사들은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그냥 그래서 과거 5년간 매출이 쭉 이렇게 내려가는 회사들을 보면 뒤에 차트가 이런 모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항상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대체적으로 차트도 이렇게 쭉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회사 사세가 이제 축소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어지간하면 주린이 분들은 손을 안 대는 게 좋죠.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사세가 축소되다가 회사가 뭔가 엄청난 그 턴어라운드 기회를 발견해서 매출이 다시 성장을 하면서 이익도 뜨기 시작하면 이런 게 주가가 제일 많이 뜨긴 하거든요. 막 뭐 단기간에 막 몇 노타씩 나오는 게 이런 종목에서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그 고수들이 만질 영역이에요. 탐방도 자주 가고 회사 팔로업 정밀하게 잘 하시는 분들. 지금 뭐 아직 주린이 분들은 이렇게 매출액이 감소하는 회사를 막 투자할 역량은 솔직히 안 된다고 보니까 이런 회사는 좀 스크리닝 할 때 버리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 위주로 선별해서 하는 게 좋냐? 요런 회사들이죠. 과거 5년간 봤을 때 매출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그나마 주린이 분들이 손대기에는 안전합니다. 물론 이것만 보면 안 되고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뭐 좀 꼼꼼하게 봐야겠죠. 물론 이제 회사가 매출이 지금까지 쭉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서 뭐 내년에도 쭉 계속 이 추세로 늘어나고 내후년에도 이 추세로 쭉쭉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특히 이제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 회사에서 이 회사를 좋게 보겠죠. 그러니까 회사의 그 밸류에이션이 비싸겠죠. 주가가 좀 비싼 고평가돼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매출이 정체되거나 꺾이면은 주가는 완전 박살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매출이 감소하는 회사보다는 증가하는 회사 위주로 선별해서 투자하는 게 주린이 분들한테는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근데 그걸 보고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꺾여.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회사가 매출이 이렇게 뭐 계속 추세적으로 클 확률이 높은 거지 무조건 이렇게 크는 건 아니니까 면밀하게 계속 보긴 해야죠. 매출이 정체되거나 꺾이면은 그런 회사 사면 안 되죠. 근데 그거는 조금만 이제 주의를 해서 보면은 알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 앞에서 봤죠. 매출 원가랑 판관비를 빼고 나면 영업이익이죠. 뭐 투자자들은 OP라고 불러. OP. 오피? 뭐 그런 OP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뭐 OP 몇 개 올해 OP가 몇 개 나오냐, 뭐 OP가 100개 나온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100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회사가 갖고 있는 순수한 실제 실력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회사의 규모나 외형은 매출액을 통해서 보라 그랬잖아요. 회사의 진짜 실력은 이제 영업이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매출 우리 일반 제조업들은 매출 원가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뭐 먹는 거 만드는 회사나 뭐 자동차 만드는 회사나 공장 돌리는 제조업들 보면 매출 원가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판관비 좀 붙고 순이익이 되게 작아요. 뭐 제조업들 순이익 5%에서 8%만 나와도 잘하네 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요새 이제 각광받는 소프트웨어 회사나 게임 회사나 이런 회사들은 매출 원가가 거의 없죠. 그냥 컴퓨터 코드 찍어서 복사해서 갖다 팔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회사는 매출 원가가 확 낮아지니까 영업이익률이 막 3, 40% 나옵니다. 제조업은 그런 이익률 내기가 힘들거든요. 뭐 그런 거는 참고만 하시고. 그다음에 순이익은 아까 영업이익에서 영업하고 상관없는 수익이 더해지고 상관없는 손실이 빠지고 뭐 세금도 빼고 이래저래 빼고 더하고 하면은 남는 게 이제 순이익인데 이게 이제 순수하게 주주들한테 남는 그 이제 단기 순이익인 거죠.
요새 어지간하면은 회사들이 다 자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로 보면 예를 들어서 주린이님 지주회사에 자회사 지분 50%짜리가 하나 있어. 그 회사가 순이익을 100억을 올렸어요. 그럼 지주회사는 얼마 잡힐까요? 글쎄요. 50%? 50%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자회사 지분 50%인데 자회사 지분이 수익이 100억이라고 100억 다 잡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 보실 때는 그냥 당기순이익 말고 지배주주 지분 순이익으로 이제 당기순이익 주당 순이익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영업이익은 회사의 순수한 실력이라고 했는데 순이익은 좀 이렇게 좀 영업이익보다 들쑥날쑥해요. 뭐 이렇게 세금도 좀 크게 붙었다가 적게 붙었다 그러고 뭐 환손실도 있고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우리 그 손익계산서에 잡혀있는 순이익이 회사가 진짜 실제로 번 돈이 아니에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까? 네. 그 순이익이 진짜 회사가 번 돈인 줄 알았죠. 네. 이게 회계 발생주의 원칙 때문에 그런데, 회계에서는 내가 돈을 안 받아도 돈을 받았다고 기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이 발생했다 적어야 되는 거. 그런 발생주의 원칙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이 안 들어와도 손익계산서에서는 현금이 들어왔다 잡히니까 이게 가끔 이제 회사들이 흑자도산하고 하는 거 봤죠. 실제로는 어음이 이렇게 뭐 60일 뒤에 결제가 되는데 재무제표에는 돈이 들어왔다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익은 분명히 흑자인데 현금은 안 들어와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을 좀 줄이려고 보는 게 현금 흐름표거든요. 이 현금 흐름표 자주 보십니까? 저는 자주 안 봐요. 현금 흐름표를 좀 잘 봐야 돼요. 이게 손익계산서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는데, 일단 뒤에 두 개는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게 회사가 실제로 영업활동을 통해서 얼마의 현금을 창출했냐를 볼 수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그 아까 끝에 봤던 당기순이익 있죠. 당기순이익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거는 출발을 해서 뭐 감가상각비 있죠. 예를 들어서 주린이님이 차를 샀는데 뭐 한 달에 차가 100만 원씩 감가상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주린님이 현찰을 100만 원씩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장부상에만 100만 원씩 빠졌다 쓰는 거잖아요. 그거는 실제 빠진 돈이 아니니까 더해주고,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해주면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흑자도산은 위험한 게, 그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가 되게 훌륭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괜찮은데, 한 번씩 고수들도 이거 괜찮네 하고 샀다가 상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회사가 흑자도산하고 그래서 좀 잘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거는 옛날에 뭐 무슨 회사야 이거. 대한약품 43기 현금 흐름표인데,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이 실제로 10억 2천만 원이 찍혔죠. 근데 현금이 실제로 안 나간 거, 뭐 감가상각비 16억에다가 뭐 퇴직급여, 이건 당장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퇴사를 해야 주는 거지. 이런 거 안 나간 현금 더해주고,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에는 돈을 18억을 벌었다고 돼 있는데,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뭐 18억 6천만 원 벌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들어온 돈이 아닌 거를 빼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3억 8천 100만 원인 거죠. 이런 식으로 봐줘요. 그래서 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가 찍히는 회사는 좀 이제 회사를 분석할 역량이 되면은 상관없는데, 회사를 깊게 분석할 역량이 안 되면 그런 회사도 안 보는 게 좋아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계속 찍히면. 이것도 그냥 지나가는 막간의 팁인데, 재무제표 자체는 마음만 먹으면 조작하고 속이고 하는 게 다 돼요. 마음만 먹으면. 회사에서 마음만 먹으면. 뭐 그거는 어차피 투자자가 안고 가야 되는 문제고, 그래도 일단 감사를 해도 이렇게 나중에 걸리거나 뭐 회사가 작정하고 속이면. 그리고 그 감사에 대한 거 이따 뒤에서 얘기해 줄게요. 일단 우리는 회사에서 다트에 올라오는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그걸 안 믿으면 뭐 투자할 수 없잖아요. 물론 재무제표만 갖고 투자하는 건 아니겠지만, 재무제표도 투자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니까 일단 믿고 분석한다는 전제하에 상대적으로 조작하기 쉬운 계정이 있고 조작하기 어려운 계정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아까 처음에 봤던 매출액, 그다음에 그 재무제표 중에 그 현금 흐름표 이런 거는 조작하기가 좀 까다롭대요. 뭐 할라치면 하겠지만 뭐 가장 매출, 그렇죠. 맞춰야 되고 뭐 또 매출도 가짜로 올려야 되고 하는 할라치면 하겠지만 까다롭대요.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왜곡하기가 쉬운 지표가 당기순이익이나 우리 투자자들 제일 많이 보는 게 주당순이익이잖아요. 그게 당기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건데 당기순이익이 조작하기가 가장 쉬운 지표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재고자산, 매출채권 이런 것도 조작이 쉬워요. 뭐 재고 부풀리고 하는 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주의하고 봐야 되고, 작정하고 뭐 회사에서 왜곡하고 속이면은 당연할 재간은 없죠. 뭐 재무제표 조작하려고 동원할 수 있는 편법은 뭐 무한대니까. 그리고 이걸 피하려면은 재무제표를 많이 보고, 그리고 숫자도 많이 체크하고, 회사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숫자들 간에 논리적으로 연결 구조가 맞는지 체크하고, 현장도 자주 좀 체크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해요. 네.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거 있죠. 감사 의견이 적정이면 괜찮지 않냐. 근데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감사 의견 적정이라는 게 그 감사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회계사 같은 분들이 보기에 회계 원칙에 맞게 이 재무제표가 작성됐다는 거지, 이 숫자가 안전하다거나 거짓이 아니다라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적정 떴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적정이 떴더라도 그 회계사들이 뒤에 추가적인 의견이나 뭐 이런 걸 좀 써놓거든요. 약간 힌트를 줘요. 그런 거를 좀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는 버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안 잃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꼼꼼하게 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꼼꼼하게 보십니까? 아직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안 봐요. 네, 앞으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스타크래프트를 안 해보셨. 이게 사람들이 그러죠. 재무제표 자체가 후행성인데 왜 보냐? 이미 지나간 일인데. 뭐 그게 일정 부분 맞는 말이고 또 일정 부분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은 재무제표 안 보면 뭐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 거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뭐 이런 거는 손익계산서에 찍히는 숫자들은 그 이미 성적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후행성은 맞죠. 그렇지만 이 성적표를 연도별로 쭉 나열했을 때 아, 얘가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리겠구나 하는 유추 정도는 해볼 수 있죠. 맞죠? 반에서 맨날 반에서 1등 하던 애가 다음 시험 때도 1등 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갑자기 꼴찌로 떨어질 확률이 높겠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는 거고, 물론 이때까지 잘했다고 해서 회사라는 거는 계속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재무상태표 있죠. 재무상태표. 뭐 자산부채, 자산부채 순이익, 순자산 보여주는 거. 그 재무상태표가 손익계산서보다 조금 더 뭔가 선행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사이에 장사를 얼마나 했냐, 그걸 보여주는 거고, 재무상태표는 딱 특정한 시점에 사진을 탁 찍어서 그때 이 회사가 자산을 얼마 갖고 있냐, 그걸 보여주는 건데, 오히려 재무상태표가 약간 미래를 좀 더 유추하기 편한 재무제표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자, 보세요. 뭐 스타크래프트를 했어. 스타크래프트를 했는데 내가 지금 주린이님하고 저하고 스타크래프트를 했는데 게임이 딱 끝났어요. 내가 이겼어. 내가 이기면 뒤에 끝나고 점수가 쫙 나오죠. 이렇게 점수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 게임이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재무상태표는 보세요. 재무상태표는 아직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게임 하고 있는데 내가 팩토리를 많이 지었는지 배럭을 많이 지었는지. 그래서 내가 배럭을 한 6개 지어놨어. 그럼 거기서 탱크가 나오겠어요? 마린이 나오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죠? 팩토리 6개 지어놨으면은 여기서는 마린보다는 탱크가 많이 나오고 있거나 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도 재무상태표에 보면 자산 배치를 미리미리 딱딱 해놔요. 갑자기 회사에 현금을 쫙 늘린다거나 뭐 어디에 갑자기 토지를 산다거나 그러면 아, 이 회사가 왜 저기 충청도에다 땅을 저렇게 큰 걸 샀지? 아, 그거 뭐 공장 짓는다고 하더니 그거 이제 지을 건가 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손익계산서보다 재무상태표가 약간 더 어느 정도 미래를 보기에, 그러니까 미래를 본다 그래야 되나? 후행성이 손익계산서보다 덜한 거죠. 손익계산서도 딱 아까 주린이님하고 저하고 한 게임 딱 하고 나오는 그 점수는 별 의미가 없어요. 맞죠? 근데 그 프로게이머들이 이때까지 게임을 쫙 해서
나열해놓은 전적들 있죠. 몇 승 몇 패, 뭐 몇 승 몇 패 쭉 나열해놓은 전적들을 보면 좀 의미가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판 한 걸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쭉 한 걸 나열해서 보면 시계열로 나열해서 보면 이 회사가 이 정도 매출을 올려왔고 영업이익을 올려왔구나 하는 거 좀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럼 뒤에도 좀 유추가 되고. 오늘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알아들으시네요. 자, 이거 뭐 약식으로 간단하게 보면은 이 회사는 5년 동안 보면 영업이익이 항상 순이익보다 많죠. 영업이익 250억, 277억, 320억, 361억, 400억. 순이익이 좀 적잖아요, 그거보다. 이 경우는 그 영업이익에서 뭐 세금이나 일회성 손실 같은 게 빠져가지고 순이익이 좀 적게 나오는 건데 보면은 항상 이 기조가 유지되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그 영업이익에서 비용 빠지는 게 일회성이 아니고 꾸준히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물론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그리고 항상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영업 외 수익이나 뭐 이런 걸로 당기순이익이 반짝 뜬 게 아니고 뭔가 영업 외에 계속 그 금융 수익이나 이런 게 발생하고 있는 걸로 봐야 돼요. 꾸준히. 그 기조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 잘 보셔야 돼요. 위에 거 먼저 보시면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비슷하게 이렇게 추세적으로 쭉 같이 나가죠. 나가다가 2013년에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마이너스 10억이 됩니다. 갑자기. 근데 잘 보면은 영업이익은 그대로. 이 경우에는 이제 뭔가 영업 외적으로 큰 비용이 한번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계속 발생할 일인지 일회성인지를 판단해서 일회성이라고 판단이 되고 주가가 이것 때문에 폭락을 하면 매수 기회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회사는 변한 게 없는데 일회성으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빠졌다고 해서 주가가 따라 빠지면은 그거는 매수 기회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기조적으로 빠지면은 위험한 거고 회사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거고. 근데 이 경우는 영업이익이 뭐 추세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외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긴 거지. 그리고 밑에는 좀 반대 경우인데 영업이익하고 똑같죠. 순이익하고. 근데 2013년에 반대로 당기순이익이 갑자기 400억으로 뛰었어요. 뽕 뛰었어요. 이건 이제 반대로 영업 외적으로 회사가 뭔가 큰 돈을 들어온 거야. 영업 외적으로. 영업이라는 거는 꾸준히 뭔가 자기 본업을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건데 이건 영업 외적으로 목돈이 들어온 건데 이게 일회성이라고 판단되면 이걸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터는 게 맞겠죠. 만약에 회사 가치 이상으로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당기순이익이 400억이 찍혔다고 해서 갑자기 그 가치평가 회사 팔로우업 할 때 주당 EPS를 갑자기 목표가를 올려놓으면 위험해집니다. 목표가를 올려놨는데 그게 일회성이라고 그러면 위험하죠. 자, 이거는 약간 이런 건 약간 위험 시그널인데 영업이익 한번 보시면은 190억, 211억, 110억, 79억, 마이너스 35억 쭉쭉 감소하죠. 적자 났습니다. 적자. 직전 연도에 적자 났어요. 당기순이익은 좀 덜 빠지고 있죠. 이건 이제 본업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본업에서 뭐 영업력에 문제가 생겼든 뭐 매출이 감소하고 있든 뭔가 문제가 생긴 거고 당기순이익이 유지되는 거는 둘 중 하나예요. 회사가 영업 외적으로 계속 뭔가 돈 들어올 구멍이 있든지 뭐 자산을 처분하든 돈 들어올 구멍이 있든지 뭐 근근히 버티고 있든지 아니면 장부를 조작했든지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죠. 회사가 본업에서 저렇게 적자가 내버리면 계속 이익이 감소하는 추세고 저게 그래서 턴 할지 안 할지는 주린이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런 거는 이런 거 이제 고수들의 영역이죠. 이제 턴 하는 거 찾는 거는 이번에는 영업이익이 조금씩 미묘하게 상승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발을 맞춰서 가고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영업 활동을하는 현금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거 비해서 맞죠? 영업이익 52억, 당기순이익 40% 나는데 영업 활동 현금으로 1억 나고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유로는 회사가 자기 분야에서 좀 약체다. 그러니까 받을 돈은 제때제때 못 받고 있는 거. 뭐 어음도 막 180일짜리 끊고 순이익을 찍히는데 현금을 계속 좀 제때제때 못 받고 있는 상태이거나 그러니까 회사가 좀 이렇게 해자가 약한 경우 그리고 뭐 아니면 뭐 분식회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현금 흐름표 속이기는 힘드니까 뭐 속이려면 속이겠지만 하여튼 뭐 이런 이상한 건 사지 마요.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보면은 현금 흐름표 좋죠. 우량한 회사 뒤에 영업이익 잘 찍히고 순이익 잘 찍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잘 찍히고 뭐 다 지표들이 전부 괴리율도 낮고 숫자들도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실제 회사 분석할 때 보시면 숫자가 이렇게 칼로 이제 자른 듯이 맞춰서 가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고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경향을 봐야 됩니다. 그 경향 이게 많이 보다 보면 이 회사 좀 이상하네 싶은 게 있거든요. 경향을 보셔야 되고 뒤에 보시면은 이건 뭐 뭔지 모르겠지만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항상 크네 숫자가. 이런 경우는 만약에 주가가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퍼가 형성이 돼 있으면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주식수로 나눠서 계산해 보면 이게 저평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오히려 이런 경우는 만약에 주가가 퍼로 형성돼 있으면은 기회죠, 기회. 시장이 이 회사의 진가를 모르고 있는 거지. 예. 오늘은 내용이 길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뭐 수박 겉핥기 식으로 얘기해도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추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